2025년 5월 21일 새벽 3시 모스크바 도심의 하늘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크렘린궁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 창문이 흔들리고 주민들은 잠에서 깨어 지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제 드론이 러시아의 수도 한복판을 날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상트페테르부르크, 표트르 대제가 세운 이 제국의 도시에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모두 격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불길, 연기, 그리고 주민들의 스마트폰 화면.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시민들은 자신의 도시 하늘에서 전쟁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 4년째의 풍경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했을 때 세계는 이 전쟁이 며칠 안에 끝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차 행렬이 키이우를 향해 밀려 내려왔고 우크라이나는 포탄도, 방공망도, 서방의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선이 굳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한 가지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포탄이 부족했습니다. 러시아는 하루 수만 발을 쏟아붓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10분의 1도 맞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서방의 지원은 느렸고 재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 결핍이 혁신을 불렀습니다. 포탄 한 발 값이면 드론 한 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포탄보다 정확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 기업은 41개였습니다. 2023년 132개, 2024년 183개, 2026년 현재 160개 이상의 전문 기업이 연간 800만 기 이상의 FPV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시국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기업들이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정부 방산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엔지니어였습니다.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전선의 병사가 직접 결함을 보고하면 키이우의 개발자가 이틀 만에 수정 버전을 내보냈습니다. 설계에서 전선 배치까지 걸리는 시간, 러시아는 수개월, 우크라이나는 수주. 이 속도의 차이가 전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2025년 6월 1일에 펼쳐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가 18개월을 준비한 작전, 코드명 스파이더웹. 목조 구조물로 위장한 컨테이너 안에 드론을 숨겼습니다. 러시아 트럭 기사들은 자신이 무엇을 운반하는지 몰랐습니다. 트럭은 러시아 영토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 지붕이 원격으로 열렸습니다. 117기의 FPV 드론이 동시에 날아올랐습니다. 대상은 러시아 전략폭격기 기지 5곳, 무르만스크에서 시베리아 이르쿠츠크까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최대 4,3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결과 투-95 전략폭격기, 투-22 M3 폭격기, A-50 조기경보기, 41기가 피격됐습니다.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 전력의 34%, 피해액 추산 70억 달러. 러시아 언론은 이것을 스스로 우리의 진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300달러짜리 드론이 수억 달러짜리 전략 자산을 파괴했습니다. 다윗의 돌팔매는 이제 시베리아 하늘까지 날아갔습니다. 2022년 2월 푸틴은 계산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며칠 안에 무너질 것이다. 서방은 분열될 것이다. 러시아 경제는 제재를 버텨낼 것이다. 4년이 지났습니다. 세 가지 계산이 모두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이길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전쟁 안에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군 사상자는 120만 명에 육박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강대국도 단일 전쟁에서 이런 규모의 손실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진 속도를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하루 평균 영토 확보는 15m에서 70m. 지난 세기 주요 전쟁의 공세작전과 비교해도 가장 느린 축에 속합니다. 2025년 같은 기간 러시아는 1619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순 획득 영토는 104제곱킬로미터. 1년 사이 전진 속도가 94% 줄었습니다. 피를 쏟아붓고 있는데 땅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택한 전술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밀어넣는 것. 파도처럼 밀려오는 보병 공격, 이른바 육탄 돌격. 드론이 깔린 전선에서 이 전술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FPV 드론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추적합니다.
숨을 곳이 없는 들판에서 병사들은 드론을 피해 달아나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계속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혁신은 느렸고 전차는 드론에 격파당했고 남은 것은 숫자뿐이었습니다. 북한군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추정 병력 1만 명 이상. 이것이 지금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 경제는 예상외로 버텼습니다. 고유가, 우회 수출, 전쟁 특수. 한동안 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5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0.6%. 전쟁 특수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 그리고 기록적인 금리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은 러시아 내부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시설, 에너지 인프라, 군수공장. 2026년 5월 한 달에만 러시아 석유가스 시설 18곳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연방 예산 적자는 전년 대비 2배, 6조 1천억 루블로 불어났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만 27.9톤, 2022년 침공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전쟁을 위해 쓸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가 문제입니다. 러시아 국내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국영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 러시아 시민의 55%가 이 전쟁이 2026년 안에 끝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영기관의 조사입니다. 검열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55%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4년째입니다. 러시아 사회는 처음의 기세를 잃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젊은이들은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이 모든 희생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120만의 사상자를, 4년의 시간을, 무너진 경제를.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특히 독재자에게는. 이것이 푸틴의 패착입니다. 선택의 실수가 아니라 선택지가 사라진 상태. 드론으로 러시아 폭격기를 불태웠습니다. 시베리아 깊숙이 타격을 입혔습니다. 모스크바 하늘에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전선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핵심 모순입니다.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인구는 4,4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국내에 남아있는 인구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전쟁 중 사망자, 부상자, 해외로 나간 난민 600만 명 이상, 국내 피난민 370만 명.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절대적 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징집 연령을 낮췄습니다. 해외 체류 남성의 귀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래도 전선의 병력은 부족합니다. 드론 한 기가 러시아 탱크를 잡는 시대라도 참호를 지키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드론이 보병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돈줄이 흔들린다. 서방의 지원은 이 전쟁의 산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지원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선거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크라이나 자체 드론 생산은 놀라운 성과를 냈지만 방공 시스템, 미사일, 항공기는 여전히 외부 의존입니다. 드론으로 이겨도 영토는 못 찾는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드론은 혁명적인 무기입니다. 킬존을 만들고 러시아 중장비의 이동을 막고 수천 킬로미터 밖에 전략 자산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드론은 영토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땅을 되찾으려면 보병이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하는 보병은 드론에 노출됩니다. 러시아도 드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는 쪽이 더 취약합니다. 드론이 지배하는 전장에서 공세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드론의 발전이 전선을 더 단단하게 굳혀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를 소모시키는 동안 러시아는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진을 막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양쪽 모두 결정적인 돌파를 만들지 못합니다. 전선은 굳어 있습니다. 이것이 드론 전쟁이 만들어낸 새로운 교착입니다. 기술이 전쟁을 바꿨지만 전쟁의 본질적인 교착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도구는 생겼는데 승리의 방법은 여전히 없습니다. 1914년 7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1918년 11월 끝났습니다. 4년 4개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2026년 6월
지금 이 순간까지 4년 4개월. 두 전쟁의 기간이 같아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완전히 소진됐었을 때 끝났습니다. 독일 제국이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혁명이 일어났고 황제가 퇴위했고 전쟁이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러시아의 내부 균열.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사상자가 쌓이고 푸틴 체제에 대한 피로가 임계점을 넘는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권위주의 체제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버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차 세계대전의 독일도 끝나기 직전까지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협상과 정전. 지금 외교 무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도 전쟁 종식을 원합니다. 그러나 협상에는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령지 반환 없는 정전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멈추기 어렵습니다. 협상 테이블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앉을 의지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지금 이대로의 소모전 지속.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양측 모두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사람과 돈과 시간을 계속 소모합니다. 전선은 수십 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오가고 드론은 매일 날아오르고 도시는 계속 타격을 받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이 그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 그 소모가 결국 한쪽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돌파구는 있는가?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드론이 전장의 문법을 바꿨습니다. 300달러짜리 드론이 수백만 달러짜리 탱크를 잡습니다. FPV 드론이 시베리아의 전략 폭격기를 불태웁니다. 광섬유 드론이 전파 재밍을 무력화합니다. 기술은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론을 내는 방식은 여전히 1차 세계대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모, 고갈, 그리고 붕괴. 누가 먼저 소진되느냐? 러시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혁신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혁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15m씩 전진하는 전쟁, 800만 기의 드론을 만들어내는 나라, 12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군대.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역사는 아직 답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전쟁을 가장 먼저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어떤 드론 설계도에도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전쟁이 남기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